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청목의 김희성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목의 김희성 변호사입니다. 네, 김 변호사님 올해 첫 출연을 네. 저와 함께 하시게 됐습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동안 이제 새롭게 이제 한 해를 맞이하면서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낼지 좀 계획도 짜고 또 연초는 조금 변호사들은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때거든요. 네. 연초 연말은. 그래서 2월은 또 휴정기기도 하고 그래갖고 좀 인사이동 시즌이래 갖고 좀 네. 재판도 많이 없고 그래서 여유롭게 새해 계획 세우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올해도 네. 생생법률쇼와 함께 네. 하실 텐데 소감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벌써 이제 3년째 생생법률쇼에 이제 참여하게 되었는데 항상 이렇게 새로운 에피소드를 갖고 이제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즐거움을 느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충실하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방송 준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을 위해서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낙하물 사고로 차량이 파손됐어요. 남편이 저 몰래 호적에 혼외자를 올렸어요. 농기계 음주운전 처벌이 약한가요? 부동산 명의 대여로 소송에 휘말렸어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돼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주는 시간이죠. 화제의 판결을 소개하고 해석해보는 판결록 시간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고 나는 화제의 판결. 오늘은 어떤 판결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판결의 내용은 돈을 빌리러 온 사람을 오히려 폭행하고 감금을 해서 네. 허위 대출을 받고자 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네, 저도 기사를 통해 봤던 사건인데요. 정말 끔찍합니다. 돈을 빌리러 온 20대를 가둬두고 알몸 상태로 안마를 시키고요. 또 폭행까지 했다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서로 아는 사이였나요? 네, 가해자와 피해자는 아는 사이는 아니었고요. 지금 MC님 말씀하신 대로 돈을 빌리러 온 사람을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작업 대출이라고 해서 소위 이제 허위 대출을 하자고 이제 꼬드기려고 했는데 그것에 이제 잘 불응하니까 가혹행위를 하고 감금행위를 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이 변호사님, 이 작업 대출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우리가 이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따지잖아요. 네. 그래서 뭐 소득 수준도 보고 신용 등급도 보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우면 제2금융권으로 가서 대출을 받고 이러잖아요. 네. 작업 대출이라고 하면 이렇게 대출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그런 자료를 허위로 만들어서 대출이 어려운 사람한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사기 행위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위 서류를 조작해서 대출을 받게 해주는 행위를 말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피해자는 작업 대출에 동의를 한 건가요? 네, 피해자는 처음부터 이제 작업 대출을 하고자 이제 왔던 사람은 아니고요. 네. 이렇게 가해자가 그런 작업 대출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낌새를 알아채자 그거를 이제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이 가해자는 뭐 얼굴을 마구 때리면서 뭐 죽이겠다고 협박도 하고 그리고 이제 도망갈까봐 모텔에 감금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해서 감시도 하고
그리고 안마를 시키거나 이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해서 뭐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그런 가혹행위도 한 사례입니다. 네, 대출을 거부하자 이렇게 폭행이 시작된 건데요. 피해자 남성은 20대로 알려졌지만 아직 고작 20살에 불과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끔찍했을까 싶은데요. 외부와 단절된 채 모텔에 감금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어떻게 붙잡히게 된 건가요? 네, 그래서 감금돼서 이제 모텔에서 나올 수가 없게 되자 이 피해자는 이제 새벽에 모텔에서 이제 뛰어내려서 탈출을 시도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 범행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고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2023년 11월경에 경찰이 이제 혐의가 있다고 보아서 중간금 혐의로 이제 수사를 했고 나중에 이제 기소까지 돼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아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이루어지던 도중에 이 가해자가 도망을 갔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뭐 그 후에도 입원한 병원에서 뭐 간호사한테 욕설을 하거나 이런 의료진한테도 폭행 협박을 한 그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렇군요. 말 그대로 목숨을 건 탈출을 했습니다. 최근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요. 실형을 선고받았다고요? 네, 최근 뭐 연합뉴스에 따르면은 뭐 인천지법 어떤 형사 16단도 박종원 판사에 의하면 중간금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가해자한테 실형 1년 2개월을 선고를 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을 살펴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가 않고 또 이 가해자가 유사한 전력의 그런 중간금 이런 감금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을 양형 참작 사유로 밝혔다고 합니다. 네, 사람을 감금하고 협박하고 폭행하고 알몸으로 탈출까지 하게 만들었는데 1년 2개월형이 나왔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납득할 만한 형량이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 이제 형량을 따지려면은 먼저 이제 법정형이란 게 있고요. 그 네. 법정의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형의 가중 사유, 감경 사유를 고려해서 이제 선고형을 결정을 하는데요. 네. 납득할 만한 형량인지 따지려면 이제 일단 이 죄, 중간금의 죄는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선고형은 1년 2월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양형 사유를 한번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금과 유사한 감금 범죄 행위로 과거에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피해자한테 용서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아마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이런 합의서를 제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가해자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을 해서 양형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뭐 구체적인 이제 양형 과정을 알기는 좀 어렵지만 좀 특이한 점은 과거에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다는 건데 그 혐의가 그 과거 전과가 감금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감금 중에는 감금 행위에 대해서 상습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네. 형법에. 네. 근데 근데 이 판결이나 이 언론 보도만 봐서는 과연 상습 중간금으로 처벌했는지는 좀 알 수가 없거든요. 상습성을 인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과거에 감금 전과가 있기 때문에 상습성을 인정을 했다면 좀 더 무겁게 처벌을 했을 텐데 그렇지는 하는 않았다. 그렇지 않은 점이 있어서 네. 그 점에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도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사건에서 중간금이라는 그 제목이 나오는데요. 일반적인 감금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네. 그러니까 감금이라는 거는 신체 자유를 구속을 해서 일정한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걸 감금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중간금은 감금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가혹행위를 하는 가혹행위가 하나 더 추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금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가혹행위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뭐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것도 가혹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중간금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특수감금죄라고 함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서 감금, 존속감금, 중감금죄를 범한 경우에는 특수감금죄가 처벌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감금죄나 존속감금죄, 중감금죄의 2분의 1을 가중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수 중간금은 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네. 이 중간금에서 말하는 가혹행위의 경우 신체적 행위에 언어적 가혹행위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가혹행위라고 하면은 이제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일체 행위를 얘기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좀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폭행 협박을 하면 당연히 가혹행위가 성립을 하는 것이고요. 설사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는 가혹행위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뭐 안마를 시키거나 네. 뭐 잠을 못 자게 하거나 이런 행위들은 다 가혹행위로 인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뭐 안마를 뭐 알몸 상태에서 안마를 시키거나 이런 행동들은 어떤 성적 수치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거 역시 가혹행위로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감금과 폭력, 협박은 단순한 형사 범죄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인권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변호사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네. 최근에 뭐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동남아시아에서 네. 동남아시아 어떤 나라에서 뭐 그 여행객들을 납치하거나 해서 뭐 어디에 가다 놓고서 또 보이스피싱에 그 일을 강요하게 하다가 탈출하고 뭐 이런 사건 네네.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그런 것도 중간금, 중간금 내지 이제 특수감금, 특수중간금 이런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인데 일단 법정형을 비교를 해보면 중간금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징역 7년 이하의 법정형이거든요. 근데 형법에 보면은 인신매매도 징역 7년 이하이고요. 그리고 그 경찰이 법의 정당한 집행이 아닌 위법한 집행으로 체포감금을 쓰는 불법 체포감금이 성립하는데 이 경우도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견주어 봤을 때는 중간금이 법정형이 낮은 거는 아닌데 좀 더 이제 MC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순히 가두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런 권리를 좀 반인권 침해, 반인권 행위가 자행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처벌을 강화하려면 법정형을 높이는 것보다는 좀 양형 기준을 높여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네. 어떤 뭐 상습성의 인정을 좀 완화시켜서 상습적이라면 좀 가중 처벌을 한다거나 그렇게 가중 처벌해서 실제 양형을 높이는 그런 기준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네. 차량을 주차했는데 낙하물에 의한 유리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어서 그에 대해서 변호사님한테 네. 조언을 좀 듣고자 신청하게 됐습니다. 네. 좀 구체적인 상황을 좀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우리가 일상생활에 억울함을 당하고도 법률 지식이 모자란 네. 법률학자에게
소중한 정보를 제공하는 법률방송이 저에게 귀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2024년 12월 4일 18시 30분경 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주차 후 다음날 아침에 차량을 보니 앞유리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무엇인가에 맞아 파손되어 있어 경찰 신고를 하였습니다. 네네. 이때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이 이곳이 15일 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차량 유리가 피해를 당해 접수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리사무소에 확인하니 2004년도에만 즉 작년에 제 차량과 같은 낙하물에 의한 피해가 4건 정도가 더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낙하물을 던지는 의심되는 입주민들 2가구가 있어 경찰에 제보도 하였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파트 소장에게 차량 유리가 파손되는 물적 피해보다 아파트 입주민 생명에도 직결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니 더 이상 이런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문 게시와 방송을 지속적으로 하여 입주민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전화와 카톡으로 수차례 건의를 하였으나 한 달여가 지나서야 문제가 될 것 같으니 피해 지역이 선수망을 걸고 마지못해 안내문 한 장 게시와 방송을 한 번만 하고 말았습니다. 미사 피해가 발생했을 때 관리사무소가 적극적으로 피해 장소에 선수막 게시와 방송 등을 하여 입주민에게 주의를 환기시켰다면 저도 그곳에 차량을 주차하지 않아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며 2차, 3차, 4차 입주민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파트 관리 업무에 소임을 다하지 않고 소극적인 관리 업무로 입주민이 피해를 입도록 한 관리소장에게 민의 형사상 책임을 묻고자 법률방송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네, 아파트 주차장에서 고층에서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그 낙하물로 인해서 자동차 앞유리가 파손되신 상황인데 지금 현재 그 문제는 범인을 특정하기도 어렵고 관리사무소에서 안일하게 대처를 해서 지금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는데요. 사연 잘 들었고요. 옆에 김희상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상담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이런 일이 이제 과거에도 여러 번 반복됐던 것 같은데요. 네네. 이게 경찰에 의하면은 법인을 잡기는 어렵다라고 하던가요? 네, 그게 지금 15층, 저희 아파트가 15층 건물입니다. 근데 네. 좀 오래된 건물이라서 네. 뭐 CCTV 이렇게 감시할 수 있는 카메라가 많지 않고 앞동에서 그 비치는 카메라가 확인해보니 8층까지만 비치가지고 그 이상은 비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너무 또 화질도 좋지 않고 해가지고 네. 혹시 그 주변 차량 블랙박스 이런 것도 좀 확보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경찰이 수사를 했던가요? 근데 이제 경찰이 여기가 뭐 며칠 전에도 이렇게 통화를 했습니다만 뭐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 화질도 좋지 않고 뭐 떨어진 것도 보이지 않아가지고 뭐 수사가 좀 어렵다고 범인을 쉽게서 뭐 이게 특정하기가 어렵다고 잡지를 못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예, 제가 뭐 일단은 이제 그게 범인을 잡을 수 있는지 여부는 뭐 오늘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라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경찰이 수사가 미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 직접 가해자를 잡는 게 이 사건 해결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뭐 소극적인 수사를 한다면 뭐 주변 인근 주민들이 주차된 차량을 통해서 뭐 블랙박스를 수집해 본다거나 뭐 이거는 그 상담자분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네, 아파트 전체 입주민들이 여러 번 피해를 입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좀 범인을 잡는데 좀 노력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오늘 이제 여쭤보신 것 중에는 이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파트 관리 소홀의 책임을 들어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형사상으로는 그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고의가 인정돼야 처벌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관리 주체가 관리를 소홀했다라는 점은 인정될 수 있을지언정 그거를 과실을 넘어서 고의까지 인정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형사 고소를 하기는 좀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뭐 형사 범죄 중에 뭐 직무유기 같은 거는 아예 주체가 해당이 되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형사상, 예, 형법상, 예, 직무유기죄 주체는 공무원인데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이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무유기죄는 성립하기가 어렵고요. 그럼 이제 민사상으로 내가 손해입은 거에 대해서 배상을 받는 식으로 법적 조치를 하셔야 되는데, 먼저 대부분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아파트 관리 주체는 지금 어디로 돼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예, 뭐 관리 유탁 관리 업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위탁 관리 업체에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입주자 대표회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닙니다. 이런. 입주자 유탁 관리 업체에 지금 관리 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그런 관리 주체에 대해서 관리 주체한테 여기에 이제 시설물 배상, 아파트 배상 책임 보험 같은 거 들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안 했습니다. 아, 안 하셨어요? 예, 아파트 관리 네네. 배상. 네. 그러니까 보통은 관리 주체들이 이렇게 입주민한테 어떤 손해가 발생할 거를 대비를 해서 보험을 들어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사무소에다가 이런 배상 책임 보험을 들었는지를 한번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배상 책임 보험을 들었다면 이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그 사안인지, 그러니까 보험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보험금으로 처리가 되면 좀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보험으로 처리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관리 주체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관리 주체란 말씀은 관리소장 개인한테 아니요, 관리소장 보는 것이 아니라 관리 유탁 업체에다가 제가 청구를 해야 한다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개인이 아니라요. 네네. 원래는 이제 입주자 대표 회의인데요. 네네. 입주자 대표 회의가 그 관리해주는 업체한테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해서 넘겼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입주자 대표 회의에게 문의를 해보시고요. 여기가 이제 법적 책임이 있거든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입주자 대표 회의가 법적 책임이 있어야 있습니까? 잘 안 들려갔고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2차적인 책임이 그 입주자 대표 회의에 있는 겁니까? 아, 네네. 이제 관리 주체가 어디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제 관리 주체예요. 지금 저희 아파트는 네. 유탁업체한테 관리 맡긴 상태거든요. 그래서 관리소장이 파견 나가지고 유탁 관리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든 어찌됐든 입주자 대표회의는 지금 있기는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 주체를 양쪽 간에 어떻게 그 계약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랑 그 관리 업체 두 군데를 생각을 해서 이제 한번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주체 책임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손해 발생하신 거는 확실한데, 그럼 관리 주체들이 그 해야 될 의무를 제대로 했는지가 이제 쟁점이거든요. 근데 아까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런 경우에 혹시 그 과거에 여러 사례가 발생했었는데 재발 방지 대책 요구 같은 걸 하셨었나요? 제가 제 차량에 피해를 입어가지고 네. 거기가 그 상 쪽으로 이렇게 낙하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았지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아, 그 전에는 이제 이런 일들이 좀 몇 번 있었던 사실도 모르셨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에 제가 차량에 입어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하니까
아, 15일 전에도 똑같은 그 상황이 발생했고 네.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한테 물어보니까 음, 작년도에만 2024년도에만 한 4건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관리 업무 일지에 네. 이게 민원이 작은 민원이 아닌데 이쯤에 생명으로 이렇게 짓게 된 민원인데 거기에 이렇게 어떤 기재를 해놨냐? 그니 그것도 기재를 안 해놨다 이거예요. 네. 이게 근데 좀 애매한 경우라서 뭐 CCTV를 사각지대 없이 설치를 해야 될 의무는 꼭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여러 번 있었고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요구했는지를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될 소지는 있거든요. 근데 예. 변호사님 그 말씀이 죄송하지만 네. 그 입주민들이 그걸 요구를 해야만 이게 어떤 그래서 과실이 인정되는 겁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무슨 네. 뜻이냐면은 네. 1차, 2차, 3차 피해가 4번, 5번이 발생했으니까 입주민들이 요구를 안 해도 관리사무소에서 그 상황을 인지를 했으면은 다음에 발생하지 않게끔 예방을 하는 것도 관리 주체에서 해야 될 일인가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 입주민들이 네. 그 요구해가지고 예방 활동 좀 해줘라. 그러기 예. 전에 이게 몇 번 발생했으니까 관리사무소 측에서 여기는 이렇게 상태가 발생하니까 우리가 이거 입주민한테 알려가지고 다음에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예방을 하는 것이 관리 그 주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방 조치를 그러면 했었어야 되는데 뭐를 안 했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CCTV를 설치하지 않은 거는 아닌데 의심되는 층, 그 고층까지는 커버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제가 볼 때는 그 CCTV를 설치하지 않은 행위를 문제 삼는 것보다는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입주민들한테 그 예방 차원에서 뭐 이런 낙하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뭐 재발 방지를 위해서 공지를 했다거나 안내 방송을 했다거나 그리고 이런 낙하물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래도 CCTV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네, 어느 층에서 발생할 수 있는지는 그 범위를 좁혀볼 수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낙하물이 최소한 어느 동에서 떨어졌는지는 또 알 수 있을 것이고 사각지대가 있으면은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층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거를 좀 관리 주체 측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범인을 찾으려고 좀 노력을 했었는지 이런 게 없었다면 그 과실이 인정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CCTV를 설치하지 않은 것보다는 예방을 위해서 그런 거를 안내 방송을 하고 뭐 공고를 하고 그리고 그런 피해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그런 피해가 발생한 그 가해자를 찾기 위해서 뭐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네. 바로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뜻이거든요. 뭐 시설물이 CCTV가 어디가 비치고 안 비치고 그걸 떠나가지고 예. 아무리 사각지가 되든 뭐 CCTV가 뭐 이제 비치는 장소든 됐든 간에 이렇게 같은 피해가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으면은 관리사무소에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 조치를 소홀하지 않았나 나는 그 책임을 묻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만약에 거기에다가 현수막 하나만 제조해놨어도 저도 거기다 차를 주차를 안 했을 겁니다. 네. 그 위에서 분명히 떨어가지고 차가 피해를 입는데 누가 거기다 주차를 할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예방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제가 입고 다른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네. 2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갈 때까지 관리사무소에서 방송하면 않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저는 좀 그걸 좀 문제를 삼는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 주체가 어떤 행위를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 이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그게 도움이 된다는 취지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같은 장소에서 사고가 계속 발생한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5번, 저까지 지금 5번이 지금 발생한 게 같은 장소죠. 그러면 이제 특정한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한 지역이 특정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거기에 분명히 그러면은 경고 게시판을 좀 해놓거나 뭐 이런 거를 해놨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걸 전혀 안 해요. 방송하면 남고 예, 요 게시판에 저기 아파트 게시판에 안 내면 뭐 우리가 뭐 엘리베이터 안에다 이렇게 게시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네, 예. 볼 수 있는 그런 안 내면 한 장, 이렇게 주의에 안 내면 한 장 안 붙이고 그러니까 뭐 현수막은 뭐 고사하고 방송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번째 발생할 때까지. 네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행위 하나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유리하다는 말씀이고요. 예를 들면은 낙석 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을 통과할 때 그런 경고문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게 유사한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범위의 그런 주차 공간에서 이런 게 발생을 했다면 그런데도 범인을 계속 못 찾고 있다면 그런 경고를 하는 그런 안내판 같은 게 있어야 좀 이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 행위를 이제 지적을 하시면서 이런 걸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해배상 이전에 보험으로 피해를 보상받으신 게 가장 빠르고 편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파트 그 배상 책임 보험이 들어있는지를 한번 꼭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네. 그 변호사님이 저기 앞에 말씀하신 중에서 그 관리 주체 즉 뭡니까 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 오고 예. 요 유착관리 업체하고 아까 그 어떤 거 보험의 한계를 말씀하셨는데 네. 책임의 한계 그 어떻게 계약을 맺었는가 근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일단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입주자 대표회의한테 책임을 물으십시오. 입주자 대표회의.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고요. 위탁 업체는 그 관리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원칙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 주체예요. 그런데 그 내부 간에 어떻게 책임을 하기로 했는지는 그 내부의 문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해서 법적 책임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대표이자가 거기다가 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만약에 그 배상 책임 보험이 안 들었을 때는 거기 입주자 대표의 1차 거기다가 여기 손해배상을 청구라 이 말씀인가요?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청구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 유탁관리업체에다 유탁을 줬으니까 거기에 책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관리 업무를 위탁했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는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일단은 입주자 대표한테 얘기를 하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잖아요. 뭐 자기가 책임이 없고 이런 법적 책임까지 다 위탁관리업체로 넘어간 거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한테 이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네, 상담자분 저희가 마음 같아서 더 길게 상담을 해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생방송이라서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조언해 주신 대로 입주자 대표회의와 공동으로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40년 전 결혼해 쭉 가정주부로 살면서 큰 문제 없이 결혼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갑자기 지방 발령을 받게 되면서 5년간 주말부부로 지내게 됐는데요. 그런데 주말부부 생활이 끝나갈 무렵 저는 주민센터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다둥이 가족을 대상으로 한 영유아 혜택을 받으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저희 자녀들은 이미 30세가 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못 걸려온 전화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명확히 제 남편의 이름을 말한 부분이 아무래도 이상해 가족관계 등록부를 떼어보자 최근 태어난 아기가 자녀로 등재돼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큰 배신감이 들었고 곧바로 남편에게 추궁했더니 남편은 지인의 부탁으로 아이를 잠시 자녀로 등재했을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을 믿고 싶었나 봅니다. 당장 정정하라는 말만 하고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남편은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더니 가끔씩 집에 들어올 때면 연신 업무가 바쁘다, 대출이 많다, 채무가 많다는 등의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중 집에 경매가 들어와 깜짝 놀랐는데요. 이에 저는 남편에게 연락해 해결하라고 했지만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던 남편은 이제 아예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살던 집에서 쫓겨나 아들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가족관계 등록부를 다시 떼어보니 다른 아이가 또 남편 자녀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또한 남편의 계좌에서 과거 어떤 여자에게 1억 넘게 돈이 넘어간 흔적도 발견했습니다. 저 모르게 혼외자를 호적에 올린 남편과 이혼을 한다면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남편이 동의 없이 준 1억 원에 대해 제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유부남과 혼외자까지 출산한 그 여자에게 상간자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출생신고를 한 아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상담자와 남편분의 자녀라고 보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허위로 출생자 신고를 한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고요. 네. 이렇게 남의 아이, 내 핏줄이 아닌 아이를 내 자식처럼 그런 친자관계를 설정을 하려면 이제 입양이라는 절차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의사도 없었기 때문에 네. 이제 친자관계는 발생하지가 않고요. 다만 만약 이혼을 한다면은 어떤가요? 여전히 예. 자녀로 남게 될까요? 예, 그러니까 다만 외관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네. 외관을 없애는 법적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친생자 부존재 확인 소송이라는 거고요. 네. 근데 만약에 친자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이혼을 한다고 해서 이혼을 하면 부부 관계가 끊어지는 거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여전히 유지가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혼한다고 해서 자녀가 뭐 출생신고로 돼 있는 자녀가 없어지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출생신고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그 외관을 없애기 위해서 좀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남편이 상담자님의 동의 없이 출생신고를 한 것임에도 취소 등의 조치는 그럼 불가능하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러니까 그 취소라는 조치는 어떤 걸로 해야 되냐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가정법원에 제기하면은 따로 제기를 해줘야 되는군요. 정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연을 보면 남편분께서 지인의 부탁으로 아이를 잠시 자녀로 등재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일까요? 법적으로 이제 불가능하죠. 네. 그리고 더더구나 요즘에는 출생신고를 할 때는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더구나 못하는데 과거에는 이런 일이 가끔씩 있었던 이유가 뭐 그런 게 출생증명서가 이제 뭐 엄격하게 발급도 안 됐고 과거에는 이제 병원 말고도 뭐 조산원 이런 데서도 출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데서 이제 허위 서류를 받아서 한 경우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네, 그럼 상담자께서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정하려면 이제부터 어떤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될까요? 네, 이 부인이 그 등록이 올라와 있는 그 자를 상대로 해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네, 그럼 혼외자를 호적에 올렸다는 것만으로도 명백한 외도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만약 이 아이가 그 남편이 혼외 관계에서 가진 자식이라고 하면 뭐 명백한 이제 외도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갑작스러운 경매로 상담자께서 집에서 쫓겨난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경매가 진행될 정도면 현재 남편에게 남아있는 재산이 별로 없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런 경우라도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에 실익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재산 분할을 하는 경우에도 채무도 이제 승계가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부부 공동 생활에서 발생한 채무가 아니라고 하면 배제시켜야 되겠죠. 그거를 빼놓고 이혼 재산 분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채무가 일상가사 채무라고 해서 부부 공동 생활하는 데서 발생한 채무인지 아니면 남편이 독자적으로 발생시킨 채무인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연에서 남편의 계좌에서 과거 외도의 상대방으로 보이는 여자에게 1억 원을 준 기록이 통장에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상담자께서 이 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막바로 주장할 수는 없고 이 준 돈이 무엇인지를 또 따져봐야 되겠죠. 만약에 증여라고 하면 이 1억 원의 귀속 주체는 그 받은 사람한테 속하는 거고 네. 증여가 아니라 대여라고 하면 남편이 소유권자인데 그렇다고 남편이 그 금전 대여금 반환 채권이라고 하죠. 그 채권을 갖고 있지만 그게 곧 그 부인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남편의 재산인데 그 남편의 재산이 대여금 반환 채권이 이혼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정을 해서 와이프가 이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 여자에게 준 1억 원을 남편의 재산으로 보고 재산 분할을 주장할 수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남편의 재산이 아니라 남편과 와이프의 공동 재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경우에 한정을 해서 재산 네.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빌려준 1억 원이 그 남편과 부인이 같이 관리하는 통장에서 나갔다거나 하면은 네. 이제 공동 자금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에 이제 재산 분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네. 남편에게 돈도 받고 아이까지 낳은 것으로 보이는 해당 여성에게 상간자 소송은 가능할까요? 네, 이런 경우 당연히 상간자 소송이 가능한데 다만 네. 주의할 점은 이제 3년,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불법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준수하셔야 됩니다. 네. 또 연락이 두절된 남편이 현재 이 여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송이 가능한 거죠? 네, 현재도 계속 살고 있으면은 이제 상간 행위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기간의 제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부모님께서는 20년 전 귀촌하셔서 농사를 짓고 계세요. 처음 귀촌했을 때만 해도 난생 처음 농사를 짓는 거라 어려움이 많았지만 주변 이웃들의 도움으로 잘 해나가셨고 지금은 정착해서 본인들의 삶의 질도 높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귀촌하면서 독립해 혼자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요. 얼마 전 퇴근하고 집에 오다가 날벼락 같은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아버지께서 읍내에 나갔다가 귀가 중 동네에서 농업용 트랙터에 치여 사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바로 부모님께 달려갔는데요. 상황을 보니 아버지께서 집으로 걸어오던 와중에 작은 트랙터에 치이면서 바로 옆 논두렁으로 굴러 떨어지게 됐다고 해요. 떨어지면서 허리와 다리에 부상을 입게 됐고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허리에 금이 가고 다리가 골절돼 예후를 지켜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트랙터를 운전한 분은 동네 어르신이고 아버지도 잘 아는 이웃분인데요. 문제는 자꾸 자신은 아버지를 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트랙터를 피하려다가 혼자 넘어진 거라고요. 트랙터에 블랙박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두운 시골길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확인할 방법이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웃분들에게 전해 듣기로는 트랙터 운전하신 어르신이 사고가 있기 전 동네 분들끼리 모여서 막걸리를 마셨다고 해요. 말 그대로 음주운전인 거죠. 근데 해당 어르신은 그 사실도 부인하고 있고 당시 같이 막걸리를 마신 분들은 쉬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머니께서도 괜히 이 상황에서 잘잘못을 따졌다가 동네 분위기 험악해진다며 아버지 치료비 등은 우리 선에서 해결하자고 하는데요. 이대로 사고를 덮어야 하나 고민입니다. 게다가 곧 농번기가 다가오는데 아버지께서 부상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면 거래처와의 계약도 그렇고 저희로서는 피해가 클 수도 있거든요. 주변에 자문을 구해봤더니 농기계 음주운전은 어차피 처벌이 미약하다면서 운전자와 적당히 합의하라고 하는데요. 그게 맞는 걸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농기계의 경우 일반 차량에 비해 음주운전 단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이 사연 보다 보니 농기계 음주운전 사고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농촌에 가끔 가서 네. 이제 농사일 하시는 거를 이제 목격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뭐 벌초를 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새참이라는 거를 먹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새참을 드시면서 낮에도 술을 드시는 게 이제 뭐 일상적인 좀 문화로 자리 잡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대리운전을 불러서 경운기를 다시 하고 이런 건 아니시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좀 약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농업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음주 문화가 그 같이 식사하면서 같이 드시는 문화가 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일들이 좀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기계 음주운전의 경우 단속도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사실 음주운전 단속이라고 하면은 뭐 한적한 농촌 지역에서는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차량이 몇 대가 지나가지도 않고 뭐 그리고 비좁은 길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단속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죠. 네. 예. 사람이 운전하는 농기계 하면 뭐 경운기나 트랙터의 규모가 상당히 좀 크다라고 일단은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만큼 또 사고가 발생하면 큰 피해로 이어지기도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농기계의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을 적용받나요? 네, 도로교통법에는 차라는 개념이 있고요. 차라는 개념 안에 또 자동차라는 개념이 있고 여러 가지들이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농기계는 일단은 도로교통법상 차에는 해당합니다. 그렇지만은 자동차 등에는 해당하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도로교통법상의 적용을 받기는 하나 그 적용을 받는 주체가 차로 규정돼 있을 때만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상담자께서 농기계 음주운전 시에 법적 처벌이 미약하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할 때 적용되는 범죄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기계는 자동차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술 먹고 농기계를 운전했다 할지라도 음주운전에는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상담자의 아버지께서 사고를 당하셨는데 피해 차량이 그러니까 가해를 준 차량이 농기계고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상대는 충돌이 없었다고 또 심지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네. 그런데 이제 농기계를 술 먹고 운전했다고 해서 음주운전은 아니지만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는 않지만 그 여러 가지 이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될 의무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농기계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교통사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자동차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랑 동일하게 처벌을 받는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상대방이 충돌을 주장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충돌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고 그렇다면 충돌이 만약에 없었다고 하면 교통사고가 아니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비접촉 교통사고라고 해서요.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 가해자의 운전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다. 예를 들면 나한테 돌진하는 사고를 피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차가 나를 치진 않았지만 교통사고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충돌이 있었는지 충돌이 없었다면 그 교통사고로 그 운전자의 그 운전 행위로 인해서 내가 회피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이런 거를 좀 주장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증거 자료를 좀 수집해야 됩니다. 네. 만약 가해자와 합의를 하게 된다면 추후 아버지께서 부상으로 인해서 농사에 어려움을 겪고 또 재산상의 피해 등으로 이어질 경우를 대비한 부분도 좀 명시하면 좋을까요? 네, 당연히 이제 합의를 하게 되면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이제 금전적 배상에 대해서도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배상 범위는 좀 정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생생법률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김희성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